막상 제가 기가 막힌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보니 정말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그 어디에서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저의 특별한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25년 전 그날로 출발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다들 기억하시나요? IMF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결혼한 것이 94년도였고 당시 전 조그만 건축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건축 사무실은 사실 지금처럼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고 특히 저희 회사처럼 직원이 고작해야 3-4명 정도로 작은 사무실은 말이 좋아 건축 사무실이지 실상은 실내 인테리어부터 배관공사, 전기, 목수, 보일러 수리까지 웬만한 잡일은 다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동네에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맡아 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겠네요. 가끔 큰 공사가 있으면 하청도 나가고 그랬죠. 요즘 젊은이들이야 이해를 전혀 못하겠지만 당시엔 이렇게 공인된 기술 자격증 없이 눈대중으로 야매로 배운 기술을 바로 실무에서 써먹는 기술자들이 제법 많았고 그렇다고 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 참 희한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당시 이 일 저 일 하면서 생계를 꾸려보신 아버님들께서는 집안의 크고 작은 고장을 척척 멋지게 고쳐내는 맥가이버 같은 분들이 많죠. 저보다 1살 어렸던 애엄마와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거래처 경리였던 애엄마와 저는 서로의 첫눈에 반해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당시엔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일을 그만두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대였기에 아내 역시 바로 일을 그만두고 이듬해 빠르게 딸아이를 낳을 수 있었죠.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질 못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사무실 운영이 큰 어려움에 닥쳤고 5명이던 직원은 3명으로 다시 2명으로 종국에는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도 여기저기 부도 어미 터져 곡소리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일을 따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기에 전 사무실과 집을 처분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해결해주고 젖먹이 딸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월세방으로 터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도 배워놓은 기술 어디 안 간다고 그때부터 전 일용직을 전전하며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 돈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하며 살았습니다. 갚을 빚은 아직도 많았고 고된 일에 몸은 점점 더 상해만 갔지만 전 어떻게든 내 아내와 자식만큼은 굶기지 않아야겠다는 일념하에 아득바득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아내 역시 군소리 한 번은 할 법도 한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묵묵히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었죠.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땐 수렁이라는 게 참 끝나지 않을 것처럼 깊고 어둡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마 그것을 견디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연도의 맨 앞자리가 바뀌던 시기에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죠. 아내와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어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진심을 다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건만 아내는 그렇지 않았던 것일까요? 세계 멸망이 어쩌고 밀레니엄이 어쩌고 하는 리포터의 호들갑 소리와 함께 울리는 21세기 첫 제야의 종소리를 전 난방도 잘 들지 않는 어두운 반지하 골방에서 소주에 찌든 상태로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진저리가 쳐질 정도로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내와 딸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그 엄동설안에 아이만 아는 채 무일푼으로 사라진 아내를 전 목숨을 걸고 찾아다녔습니다. 이리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노숙자처럼 다니며 아내의 행방을 수소문했죠. 하지만 아내를 평소 알던 지인들도 그녀의 행방을 들은 바가 없다고 하고 친정집에도 오기는커녕 장모님은 아내가 집을 나간 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뭐 CCTV 같은 것이라도 있었나요? 실종신고까지 했으나 무일푼으로 덜렁 아이만 업고 나간 여자를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었죠. 한 2-3년은 그렇게 넋빠진 채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라면값이 떨어지면 하루 일을 해서 그 돈을 받아 아내와 딸을 찾는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고
전국 방방곡곡 도매 산골까지 아내와 아이의 소식이 닿을 만한 곳은 안 찾아본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어 무인도 빼곤 다 가봤다고 할 정도였죠. 그래도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 이렇게 좁아 보이는 땅이라도 사람 하나가 작정하고 숨으면 나 같은 인간은 영영 찾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전 천의 고아입니다. 요즘에야 CCTV도 많고 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제도와 데이터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 아이를 버려도 24시간이면 버린 부모를 찾을 수 있다지만 당시엔 한 동네만 건너도 연계가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먼 동네에 가서 아이를 버리고 오는 일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버려진 아이 중 하나였고 유년 시절을 고아원에서 보냈던 전 가슴속에 사랑받지 못한 죄의 울분과 외로움이 그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절 진심으로 마음으로 품어준 것이 제 아내였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 때문에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던 저의 사상을 바꾼 것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곁을 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어줄 사람, 날이 더우나 추우나 힘겨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웃는 낯으로 저를 반겨줄 사람. 아내는 제 세상의 모든 것이었고 우리 딸은 제 목숨과도 같았죠. 그런 아내가 하루아침에 저를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선 그렇게 도망치듯 야반 도주를 한 것은 분명히 남자가 있어서라고 말하며 세상엔 여자가 많으니 바람나 도망간 여자 그만 찾고 젊을 때 새 출발하라고들 하였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하여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니 서서히 제 생각도 바뀌더군요. 그때까지도 전 사실 아내가 집에 다시 돌아올 것 같아서 이사도 못 가고 있었는데요. 문득 어느 날 2년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제 몰골을 거울로 보고 있자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이렇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 분명히 좋은 남자 만나 잘 살고 있을 거야. 바람난 옆에 애들 10중 8구가 자식이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도망간다는데 미순 씨는 자식은 또 끔찍이 여겨 그 추운 겨울에도 데리고 갔으니 분명 우리 딸을 예쁘고 정성스럽게 잘 키워줄 거야. 미순 씨 성격에 나보다 못한 놈팽이 만나지 않았을 테니까 형편도 나보다 좋고 성격도 나보다 좋은 놈이겠지? 그래, 아직도 빚에 허덕이며 반지하고 골방서 사는 나 같은 놈보다 그런 남자 만나 잘 살고 있다 하면 차라리 잘 된 거야. 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죠. 아니 사실이지 않습니까? 바람이 나서 도망간 거든 가난이 싫어 달아난 거든 지금 내가 있는 이곳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집안을 둘러보니 2년간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아 온갖 쓰레기로 뒤덮인 것이 차라리 길거리 노숙자가 낫겠다 싶을 정도의 처참한 환경이더군요. 이래서야 아내가 돌아오려다가도 다시 도망가겠다 싶은 생각이 든 전 정신을 차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좋고 10년 후에라도 20년 후에라도 좋으니 아내와 딸이 다시 돌아와 준다면, 아니 돌아오진 않더라도 세월이 지나 어디서 길 가다 우연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그때도 제가 지금처럼 거지꼴로 살고 있으면 아내와 딸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저는 그날부터 바짝 독한 마음을 먹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작게나마 사업을 하던 짬바가 어디 간 건 아니라 일하고 싶다 하면 불러주는 곳은 많았습니다. 친구, 사업상 지인은 물론 한땐 동등한 관계였을 거래처의 하청 직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때론 제 조카뻘 친구들에게 모욕을 듣기도 했지만 자존심 같은 건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경기 회복은 제법 빨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처럼 바닥에 한번 꼬꾸라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고 특히나 남을 부리는 위치에 있었던 제가 다시 남 밑에 들어가 일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참 어려운 일이더군요. 그때마다 전 고아원에서 지내면 핍박받았던 지난날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꿈속에서나마 만날 수 있는 아내와 딸의 세월이 흐른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이 하늘 아래 있기는 한 건지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을지 아내와 딸의 소식은 모른 채 세월은 흘러만 갔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여 아내를 알고 있던 친구나 지인들, 처가에 가끔 들러 소식을 묻곤 했으나 그것도 3년이 5년이 되고
5년이 10년이 되니 슬슬 눈치가 보여 연락이 뜸해질 수밖에 없더군요. 이제 내 딸은 있고 새 출발하게나. 아휴, 이렇게 저를 끔찍이 여기는 남편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부모까지 나 몰라라 하고 떠난 건지. 아유, 내 딸이지만 알 수가 없네. 다 제가 부족한 탓이죠.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안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게 뭐 자네가 흥청망청 놀다가 그리 됐나? 다들 힘든 시기에 부부가 힘을 합쳐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세월이 흐르도록 부모에게조차 연락 한 번 없는 딸이 섭섭하셨는지 가끔 들릴 때마다 장모님께서는 속상하다는 투로 하소연을 하고 하셨죠. 그리고 아내와 딸이 사라진 지 12년 후 장모님께서도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자식이라곤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다가 장인어른께선 저와 아내가 결혼을 하던 쯤에 먼저 가셨기 때문에 상주를 설 사람도 마땅치 않았고, 아내는 없었어도 어쨌든 제가 법적으로는 아내의 남편인 것은 여전했기에 제가 상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선 저에게 미련퉁이라고 하였지만 뭐라고 하든 좋았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저에게 아내는 아내였고 딸은 딸이었으니까요. 그건 아마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장모님의 부고 소식을 듣지 못한 건지 알아도 올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건지는 몰라도 끝내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것이 내심 저도 서운하긴 했습니다. 혹 무슨 일이 있어 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걱정되는 것이 더욱 컸죠. 그렇게 세월은 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딸아이와 아내는 소식이 여전히 모르는 채였으며 제 곁엔 여전히 아무도 없었죠. 그동안 전 그저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만 모았습니다. 사람이 죽을 각오로 임하면 뭐든 이루게 된다고 사업 실패로 진 빚은 진작에 다 갚았고 다시 저만의 사업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도 많이 변해 예전과 같은 사업으론 설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전 이 일 저 일 하면서 따놓은 자격증들을 활용해 실내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업체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저 포함 직원 3명으로 시작했던 회사는 어느새 정규 직원만 20명 가까이 되는 큰 회사로 발전했고, 큰 작업이 있을 때마다 유동적으로 고용하는 하청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꽤 되는 회사로 발전했죠. 집도 한 채 사고 현금도 몇 억 정도 넉넉히 들고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갖추게 되었으나 여전히 아내와 딸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50이 넘도록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아내와 딸만 오매불망 기다리며 그렇게 사는 절 다들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했으나 전 굽히지 않았습니다. 최씨 생각해봐. 딸이 지금 자라서 성인이 됐으면 몇 살인디.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면 학교도 들어가고 해야 했을 건디. 아직도 소식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에휴, 뭐가 잘못된 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어? 왜 멀쩡히 살아있는 남의 집 딸을 마음대로 죽이고 그래? 아이고, 이 미련한 사람아. 요즘이 50년대 시절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 말이지, 말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흔적도 없다는 게 말이 돼? 그런 소리 할 거면 나한테 이제 연락도 하지 마. 그랬습니다. 주변에선 20년이 넘는 세월, 소식조차 들을 수 없는 거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며 저에게 이제 그만 사망신고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들 많이 권했습니다. 하지만 전 혹시라도 딸과 아내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시신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친구들의 말이 타당하죠. 그들의 말대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면 전입신고도 해야 할 테고 이것저것 흔적이 남기 마련이고, 여전히 아이의 아빠이자 아내의 남편인 제가 서류 한 장만 떼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하지만 여전히 아내와 딸의 주소지는 저희가 예전에 살던 그 반지하 단칸방 그대로였습니다. 이미 그 집은 재개발로 철거되어 사라진 지 오래고 아내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정지된 지 오래였으니 아내와 딸의 신분은 공중에 붕 뜬 채였습니다. 딸의 나이가 벌써 20대 후반. 어디서 무얼 하든 살아서 뭘 하고 산다면 제가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으니 친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죠. 다들 제가 가엾고 불쌍해서
생각해서 해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지난번 그렇게 저와 술자리에서 가볍게 입씨름을 하고 삐쳐서 돌아갔던 친구가 대뜸 연락을 했더군요. 최씨, 그러지 말고 소개팅 한번 해볼텨? 소개팅은 얼어 죽을. 또 무슨 쉰소리를 하려고 그래? 아이, 그러지 말고 친구 부탁이다 생각하고 한번 만나봐.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나이도 환갑을 바라보는디 밥 해줄 마누라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여. 아유, 화상아, 넌 밥 먹으려고 결혼을 했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는 점점 늙고 병 들어가는데 나중에 병 들고 외로울 때 옆에 아무도 없는 거, 그게 제일 서러운 거야. 언제까지고 떠난 사람만 그리워하며 살 수는 없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러니까 왜 자꾸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드냐고. 일 없으니까 끊어. 구시렁대기 시작하는 친구놈의 뒷말은 듣지도 않고 끊었습니다. 괜스레 또 아내와 딸을 향한 그리움에 이유도 없이 울컥 치솟는 억울함에 눈물이 다 나더군요. 그날은 넓은 아파트에서 홀로 소주나 한 잔 까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돌아올 날을 기약해 일부러 넓은 집으로 산 32평 아파트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휑하고 춥게만 느껴지던지요. 하지만 친구놈 역시 이번엔 마음을 단단히 먹은 모양이었는지 포기를 안 하더군요.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만나보라니까. 우리 같은 머슴들이랑은 다르게 아주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받고 자란 아가씨요. 그쪽은 초혼이고. 예수라는 사람이라 남자에 관심이 없어서 세월 보내다가 아직 결혼을 못해서 그렇지 참하고 예쁘고 아주 우아하고 흠잡을 데가 없다니까. 내가 유부만 아니었어도 내가 만나고 싶은 그런 여자요. 그런 여자가 왜 나 같은 호래비를 만나? 그게 더 이상하잖아. 우연히 이야기하는 중에 친구 중에 이런 미련한 놈이 있다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와, 세상에 요즘에도 그렇게 순애보를 가진 남자가 있느냐며 그쪽에서 먼저 관심을 보이더란 말이지. 언제쯤 만나게 해줄 거냐고 계속 연락 오는데 저 친구 체면 살린다 셈 치고 한 번만 만나줘. 만나보고 싫다 하면 거기도 자존심이 있는데 귀찮게 안 할 거 아니여. 이 놈팽이가 뭐 좋은 일이라고 남의 집 가정사를 떠벌떠벌 하고 다녀. 차단당하기 싫으면 전화하지 마라. 그냥. 그런 식으로 친구놈은 몇 번이나 저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찾아오기까지 하면서 사람을 아주 그냥 혼을 쏙 빠질 정도로 괴롭혀댔고, 어차피 서로 시간 낭비 같아서 귀찮은 마음에 만나지도 않으려고 했던 전 친구놈 떠벌리는 게 더 귀찮아서 마지못해 딱 한 번으로 약속을 잡고 그 여자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놈 말대로 친구면 세워줄 목적도 있었기에 그래도 후줄근하게 갈 순 없어서 모처럼 면도도 하고 이발도 하고 딱 한 벌뿐인 양복도 입었죠. 어머, 안녕하세요. 강진주라고 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최호식입니다. 듣던 대로 아주 미인이십니다. 과찬이세요. 그러며 기다란 생머리를 귀 뒤로 넘기면서 수줍게 웃는데 친구가 총각이었으면 내가 만나고 싶을 정도다라고 하며 입이 닳도록 칭찬한 이유를 단박에 알겠더군요. 좋은 집에서 교육받고 자란 아가씨라 그런지 행동이나 말투에 기품이 있는 사람이었고, 얼굴이며 손이며 정말 곱고 예뻐 언감생심, 저같이 험한 일이나 하던 놈을 만나도 될 뿐인가 싶을 정도로 미인이었습니다. 거기에 수줍음 타는 성격에 참하고 차분한 면까지 25년 전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예전 어느 날 20대 초반의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기분이 드는 듯 했죠. 다정다감한 목소리, 차분하고 진정성 있는 말투,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우아함이 묻어나오는 사람. 그년 제 이상형인 동시에 제 아내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상형은 제 아내를 만난 날로부터 지금까지 쭉 제 아내였으니까요. 친구에게 한 번만 만나고 끝이라고 떵떵 소리를 쳐놓은 것과는 반대로 저와 진주씨는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시작했고, 두 사람 다 나이가 있었던지라 만남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새아내는 저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40대 중반의 초혼이었고, 대대로 예술계통에 종사해온 집안의 고명딸로 엄청나게 유명한 것까지는 아니었어도
백화점이나 이름 있는 전시관에 가끔 작품 출품이나 개인전을 열기도 하는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화가였습니다. 새아내의 집안도 부자는 아니었어도 대대로 예술가를 배출해온 명문가로 천혜고아의 험한 공사판에서 구르며 산 저하곤 솔직히 결이 다른 사람들이었죠.